메리 크리스마스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평범한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현재 재혼을 한 상태이고 전처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이혼을 했습니다. 전처와는 30대 중반을 지날 무렵 결혼을 했었죠. 대부분의 부부가 그렇듯 저희도 결혼하며 아이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결혼 후 바로 아이를 낳기를 바랬던 저와는 달리 전처는 아직 이른 것 같다며 거부를 했죠. 아이에 대한 문제는 부부가 함께 의견을 맞춰야 하니 싫다는 사람에게 아이를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전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첫 번째는 사치스러운 씀씀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아니니 어느 정도는 이해했어요. 더군다나 아이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전처의 씀씀이는 저의 상식선을 벗어나더군요. 신상품 가방이나 신발들을 쇼핑하는 맛에 사는 여자였죠. 신발장에 전처의 신발 비율이 95%였다면 이해하실까요? 본인이 버는 돈은 없는데 도를 넘는 쇼핑을 계속하다 보니 나중에는 여기저기 돈까지 빌렸더군요. 하지만 자기 힘으로는 상황이 어려워지자 저에게 카드값을 갚아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전 아주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당시엔 아내니까 하며 몇 번이나 갚아주었죠. 두 번째 문제는 외도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쓰고 다니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녔던 것이죠. 그 여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것은 결혼한 지 채 3년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평소와 같이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던 날 전처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보게 된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성적인 문장들을 확인했죠. 그 순간 자는 사람을 깨워 이게 뭐냐고 따졌지만 전처는 그냥 대화만 주고받는 거라고 우겼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저는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없다고 결국 상간녀 소송까지 당하더군요. 그 소장을 보는 순간 그동안 쌓아왔던 무언가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여자와 더 살다간 낭떠러지 끝에 간신히 붙어있는 제 인생이 절벽으로 떨어져 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날 저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내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죠. 한 번만 봐달라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그 여자의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실랑이 끝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서류상의 이별일 뿐 전처가 제 인생에서 사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처는 끊임없이 저를 쫓아다니며 괴롭혔거든요. 수십 통씩 매일 전화를 걸고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는데도 어떻게 들어온 건지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하고 있어 퇴근하는 절 경악시키기도 했고 어느 날은 회사로 찾아와 동료들에게 여전히 제 부인인 양 인사를 하더군요. 전처는 저와의 이혼을 아예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한 것인지 몇 달 동안을 이혼 전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저는 계속 당하면서도 냉정하게 쳐낼 수가 없었죠. 힘으로 제압할 수도 없고 경찰에 연락하기는 창피하니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리 단호하게 한다고 한들 찰거머리같이 붙어있는 전처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하겠더군요. 이혼은 어찌어찌 성사시켰지만 그 후에도 몇 달 동안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선배와 술자리를 가지며 전처의 만행을 털어놓았습니다. 어제는 여행용 가방까지 끌고 와 집에 눌러붙을 생각을 하더라며 하소연하자 선배는 다른 여자를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소개를 제안했죠. 사실 아직 다른 여자를 만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지만 다른 여자가 생긴다면 전처를 끊어내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던 저는 소개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개팅을 하게 되었죠. 여성 의류 쇼핑몰 대표였던 여자는 정말 똑똑하고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구매 대행으로 시작했던 일을 꾸준히 키워 쇼핑몰로 자리 잡았다 하더군요. 월급쟁이인 저는 사업 하나를 키우는데 어느 정도의 강단이 있어야 하는지조차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몇 번 만나보니 참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우리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 그녀는 먼저 할 말이 있다며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고 하더군요. 자세히 물어보기도 이상한 것 같아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딱히 실망한다거나 호감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만나보고 싶다 정도의 생각이었지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겠다거나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그녀에게 충분히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한 이후 전처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전화도 오지 않고 집이나 회사로 찾아오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전처를 제 인생에서 밀어내는 것에 성공하고 다른 삶을 시작했습니다.
소개팅 이후 꾸준하게 만남을 이어왔던 그녀에게 나날이 호감이 늘어났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도 크고 따뜻하지만 마냥 무르지만은 않은 사람이었죠. 강해져야 할 상황에서는 더없이 강해지고 약해져야 할 상황에서는 부끄럼 없이 약해졌습니다. 게다가 손재주도 좋았죠. 어느 날 저에게 음식을 만들어줬는데 정말 제 인생 최고의 집밥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여자와 함께 살면 하루하루가 행복할 것만 같았죠. 이렇게 서로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사느니 차라리 동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자친구에게 동거를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결혼하고 같이 사는 게 맞는 순서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지만 그래도 부부라는 이름 아래 같이 사는 게 옳은 것이라 생각한답니다. 역시 현명한 사람이라며 감탄을 하던 저는 여자친구의 청혼 아닌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9달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짧다면 짧은 연애 기간이지만 결혼 후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일에 열정이 있다고 해서 가정에 소홀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아침밥은 정성스레 차려주었고 청소도 깔끔하게 해두었으며 저를 외롭게 만들지 않았죠. 이 사람은 신이 정성을 들여 만든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내를 소개해준 선배에게 평생 점심을 사야겠다는 다짐까지 했네요.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새 삶이 시작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결혼한 지 2달이 채 안 되던 어느 날 전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드디어 전처의 늪에서 빠져나왔다고 생각했는데 휴대폰에 뜬 전처의 번호를 본 순간 숨이 턱 막히더군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을까 하다가 피하면 벌어질 일이 예상돼 그냥 받았습니다. 또다시 집착을 하면 재혼했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히 끊어낼 생각이었죠. 그러나 전처의 입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나 2달 전에 자기 아이 낳았어. 너무나 갑작스러운 고백의 순간 당황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죠. 다만 정신이 나간 채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혼 직후에 아이가 생겼다고 말하더군요. 그때는 제가 전처의 잦은 연락에 당하며 힘들어하고 있을 시기입니다. 차단하면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하고 그것도 피하면 집으로 찾아와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그마저 통하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오던 상황이었죠.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집착을 보이는 전처를 계속 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는 어느 날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술을 곁들이며 시작된 식사 자리에서 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너와 부부로 살고 싶지 않아. 전처는 제 말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알았다며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 후 전처는 갑자기 마지막으로 같이 있자며 저를 유혹을 했고 전 술 기운 탓에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처 말로는 그날 밤 임신이 되었다 하더군요. 내가 자기한테서 순순히 떨어질 줄 알았어? 전 그대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죠. 사실 전처는 저와의 이혼을 끝까지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절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가 주는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할 수 없어서였죠. 하지만 이혼에 있어 완강한 저에게 자신의 설득이 먹히지 않으니 한 발 물러서서 다시 돌아오게 할 방법으로 저 몰래 임신을 해 아이를 낳고 통보하는 계획을 세운 거죠. 제가 전처에게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아이를 빌미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정말 여러모로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물론 저 역시 거의 1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제 아이를 낳았다고 말하는 전처의 말을 덜컥 믿지는 않았습니다. 외도를 밥 먹듯 한 사람이니 제 아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었죠. 그 애가 내 애인지 어떻게 알아? 당신 아이 맞아. 못 믿겠으면 유전자 검사 해봐. 내가 금방 들킬 거짓말을 하겠어? 저는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제 아이가 맞더군요. 기껏 헤어나온 전처의 늪으로 다시 빠지는 것 같았죠. 절망하는 것도 잠시 곧장 전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아버지라고 해도 이미 결혼을 한 몸이니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요. 그러자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더군요. 순간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해야 할까? 만약 이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지? 저는 끝내 아내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전처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와 함께 살 집을 요구하더군요. 밖에서 키울 수는 없지 않냐며 당당하게 요구하는 전처의 행동에 한숨이 나왔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전처가 원하는 조건의 집을 구하기 위해 전 대출까지 받아야 했죠. 그 후에는 한 달에 150만 원의 생활비를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많다며 양육비로 60만 원을 보내겠다고 했고
전처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제 아내를 찾아가 이 사실을 모두 밝히겠답니다. 전처의 협박에 전 다시 식은땀이 흘렀고 긴 설득 끝에 한 달에 90만 원을 보내주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래, 90 정도면 나쁘지 않네. 빼먹지 말고 보내. 그 말을 듣고 나니 전처는 150만 원이 무리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낮은 양육비를 줄까봐 일부러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고도 남을 여자인데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는 제발 전처와 인연을 끊고 싶다는 간절함에 돈을 보내줄 테니 더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처의 요구는 끝나지 않았죠. 이제는 베이비시터 비용까지 달라고 하더군요. 입주 베이비시터 비용 200만 원을 양육비에 추가해주면 더 이상의 요구는 하지 않겠대요. 매달 290만 원을 누군가에게 이체한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전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온갖 욕을 하며 제 아내에게 찾아가 알리겠다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죠. 회사 위치, 쇼핑몰 주소 등 아내에 대한 정보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뒷조사한 거겠죠. 제가 완강하게 거절하니 이번에는 작전을 바꿔 일시금으로 3억을 요구하더군요. 20년 동안 양육비라고요. 그 돈만 준다면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겠지만 주지 않으면 지금 아내에게 쫓아가 다 뒤집어 놓겠다면서요. 결국 그날 밤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제가 이혼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 전처에게 당했던 것과 전처가 아이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혹시나 아내가 저에게 이혼을 요구할까 무척이나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아내는 차분한 얼굴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저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듣더니 좀 더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일단 그 돈은 해줄 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 더 이상 연락은 받지 마. 그리고 아내는 이 사건에 대해 저를 원망하지는 않았죠. 적어도 전처의 만행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고 생각한다더군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숨긴 것에 대해서는 실망했다 했죠. 제가 숨기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다시는 비밀을 만들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전 이런 것까지 이해해주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죠. 사실 저는 벼랑에 내몰린 상태였으니까요. 지금까지의 아내를 보면 본인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놓고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이런 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겠죠. 전 아내의 말대로 전처에게 3억을 보낼 수 없다고 통보했고 그 말을 들은 다음 날 기어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전처를 인터폰으로 보며 당황하는 저를 본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전처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지르더군요. 내가 네 남편 아이 혼자서 키우는데 3억도 못 보내줘? 집도 구해드렸고 양육비도 법정 양육비보다 높게 주고 있잖아요. 매달 양육비는 드릴 겁니다. 뭐가 문제죠? 내가 괜히 10달 동안 고통스러워하면서 애 낳은 줄 알아? 그거 다 나 혼자 견뎠어. 내 남편 내놓으라고. 지금은 제 남편이에요.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럼 돈이라도 제대로 줘야 할 거 아니야? 애 양육비 보내준다니까요. 제가 언제 돈 안 준다 했나요? 3억만 주면 애 데리고 외국으로 나간다고. 더 이상 요구 안 해. 그냥 한국에서 키우세요. 아이를 빌미로 큰 돈을 요구하는 전처에게 아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며 맞받아쳤습니다. 끝나지 않는 언쟁에 아내는 살집과 양육비를 주고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며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더군요. 끝까지 소리를 지르던 전처는 아내가 경찰에 전화를 걸자 제 발로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이제 양육비 보내는 것은 자신이 하겠다 하더군요. 저는 물론 그러라 했습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나요? 다만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더욱더 잘해주려고 노력할 뿐이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저에게 아이를 데려오자고 하더군요. 자기 아이로 키우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아내에게 감동하는 것도 잠시 전처가 아이를 순순히 넘기진 않을 것이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전처에게 있어서 아이는 저에게 돈을 뜯어낼 수단이니 절대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러자 아내는 자신이 방법을 찾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 하더군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아내는 저에게 이제부터 양육비를 법정 수준으로만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저희가 이혼한 후에 태어났고 전처의 호적에 올라가 있으니 아직은 법적으로 제 아들이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네요. 솔직히 법적으로는 안 보내도 괜찮지만 그렇게 하면 아이가 힘들 거라고요. 저 역시 아내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역시 전처는 약속된 액수보다 적은 돈이 들어오자 곧장 저에게 전화하더군요.
돈을 보내라고 난리를 치는 전처에게 아내와의 상의 끝에 앞으로는 법정 수준의 양육비만 지급하겠다고 하니 대뜸 이런 년 저런 년 하며 아내의 욕을 했죠. 그리고 저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생각나 그냥 전화로 말하라고 했지만 아이 이야기니 만나서 하자며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완곡하게 거절을 못한 저는 또다시 전처의 수법에 넘어갔습니다. 그냥 차 한 잔만 마시며 설득하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면서요. 서울 시내 호텔에서 만나자던 전처는 제가 도착했다 연락을 하자 객실 번호를 말해주며 프런트에 말해뒀으니 키를 받아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꺼림직했지만 일단 올라갔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전처는 옷을 벗고 누워있더군요. 너 지금 뭐하냐? 왜? 옛날 생각나고 좋잖아. 자기도 일로 와. 할 말 있다고 하지 않았냐? 빨리 옷 입고 앉아. 전처는 단호한 제 말투에 입을 삐죽대며 가운을 걸치고 침대에 걸터 앉았죠. 너 혼자 정 애 못 키우겠으면 그냥 나한테 보내고 너 갈 길 가. 그동안 준 돈은 다시 달란 말 하지 않을게. 자기야, 내가 애를 자기한테 왜 줘? 계속 데리고 있으면 알아서 돈이 들어오는데. 어차피 애는 베이비시터가 봐줄 거고 내가 못 키울 이유가 있을까? 물론 그 돈은 자기가 보내줄 거고. 내가 너한테 계속 돈을 줄 것 같니? 그럼 안 주려고? 자기가 돈 안 보내주면 나 애 바로 고아원으로 보낼 거야. 엄마 아빠 다 있는 애 고아원으로 보낼래? 네 목적은 결국 그거지? 내가 애 낳은 이유는 당신 하나야. 자기만 나한테 다시 돌아오면 돼. 뻔뻔하게 아이를 버리겠다는 말을 하면서 웃고 있는 전처를 가만히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전처가 가운을 벗으며 다가오더군요. 살살 웃으며 제 옷을 벗기려고 했습니다. 우리 오랜만이잖아, 응? 그 순간 들어올 때 문 사이에 끼워두었던 슬리퍼를 박차며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서 말이죠. 전처는 아내를 보자마자 경악을 하며 이불을 뒤집어 쓰더군요. 사실 저는 전처가 저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했을 때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말했습니다. 더 이상 비밀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잘 됐다며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화장대 서랍에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꺼내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속에는 전처가 아이를 집에 두고 나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방임한 증거와 아이를 고아원으로 보내기 위한 절차를 동사무소에서 알아내는 등의 정황 증거가 있었죠. 아내가 미리 전처에게 사람을 붙여 조사해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전처의 계획대로 움직여준 것이었죠.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만들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함께 와 제가 먼저 녹음기를 들고 들어가는 거였죠. 물론 제가 들어올 때 문 사이에 슬쩍 슬리퍼를 끼워두고 들어왔습니다.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전처를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보던 아내는 바로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죠. 전처는 제가 녹음기를 꺼내자 인상을 찌푸리며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내가 너한테 한두 번 당하냐? 네가 너 입으로 다 말했지? 아이는 돈 때문에 데리고 있는 거라고. 너 애 방치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녹음도 잘 됐고 이런저런 소송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순순히 보내. 우리가 잘 키울 테니까. 애가 불쌍하지도 않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네 밑에서 자라는 게 제일 불쌍하다는 건 너도 잘 알고 있잖아. 전처에게 아내가 수집한 증거들의 복사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전처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아내가 찍은 사진을 지우는 조건으로 아이를 넘겨주고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은 지워줄 테니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고 제가 구해준 집에서도 나가라고 했죠. 다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난다면 여태껏 수집한 모든 증거로 고소할 거라 했습니다. 전처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지만 아내가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가 본인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다는 것 정도는 알았는지 그 자리에서 친권 포기각서까지 작성하더군요. 그리고 저와 아내는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전처는 기나긴 여정 끝에 드디어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죠. 이후 아내는 그동안 모아놨던 증거들을 제출해 친권 상실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여 전처의 친권을 박탈시켰고 저는 저대로 아이를 제 호적에 올리기 위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 끝에 아이는 온전히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현재 아내는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을 주면서 키우고 있죠. 어느 날은 제가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아이가 밉지 않느냐 물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남편과 다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니까요. 그러자 아내는 전혀 밉지 않다고 하더군요. 집안에 아이가 없으면 허전할 테고
자신은 임신이 어려우니 한 사람 피라도 섞인 아이를 키우는 게 낫지 않겠냐 하면서요. 전 그 말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아내가 없었다면 저도 우리 아이도 그 여자한테 벗어날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아내에게 이 빚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남은 평생을 아내에게 충성을 다하며 조금씩 갚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